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가 파업 뉴스입니다. 파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다.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히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요. 목요일에 전미 자동차 노조 유나이티드 오토워커스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파업이 아니고요. 일단 3대 자동차 회사의 한 개 공장씩만 파업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미시간의 포드 자동차 공장, 오하이오주의 스텔란티스, 옛날 크라이슬러 공장입니다. 그리고 미주리주의 GM 공장, 요 3개 공장만 파업에 돌입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UAW 전체 조합원 한 15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이 파업에 참가하는 겁니다. 단체 협약은 목요일 밤 12시에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대다수의 조합원은 단체 협약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가 파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타결을 볼 것이냐 분수령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디트로이트 협상지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고위급으로 파견했어요. 백악관에서는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가고 노동부에서는 차관이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을 스스로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UAW의 캐치프레이즈가 최대 이익에 최대 단협이 있다. 여기서 최대 단협이라는 것은 최대 임금 인상이죠. 기업이 이익을 엄청나게 냈으니까 임금 인상도 그만큼 해달라는 건데 목요일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말 그대로 했습니다. 노조 편에 서겠다는 거죠. 회사를 설득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자, UAW의 요구는 40% 임금 인상입니다. 여기에서 좀 양보를 할 것 같은데 회사 측이 20% 인상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30%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난 것 같지만 처음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인상률 같이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임금 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30% 넘는 임금 인상, 업종별로 이렇게 올린 업종이 있고요. 물류 창고업도 30% 육박하는 임금 인상 쟁취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도 10% 이상 임금 인상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40% 요구하고 나선 것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에 따른 조정, 급여 인상이 아니더라도 인플레가 너무 높으면 그때그때 생활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조항 요구했고요. 그리고 퇴직자 의료보험 다시 달라. 이게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레가시 코스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동차 회사들한테 공적 자금 투입되면서 이게 철폐가 됐었죠.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 이겁니다. 자, 회사 측은 20% 인상 주장하고 있고요. 복리후생 대폭 개선과 일회성 금전 보상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4년짜리 단체 협약은 수용하겠다. 하지만 구조적인 고비용화는 수용할 수 없다. 퇴직자 의료보험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노사 간극이 상당히 깊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요일에 GM과 포드가 일시해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유휴공장 문을 닫으면서 메인터넌스 인력들 집에 보내겠다. 그리고 포드는 600명을 일시해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노사가 기싸움에 들어간 거죠. 대립을 오래 할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테슬라에 치이고 외국 자동차에 치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익이 좋지만 지금 뻔히 경영 악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덜 양보하려고 하고 반대로 UAW는 이건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다. 미국 노동자 계급의 미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데이터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방향성이 모호해요. 이게 좋아질 거라는 건지 나빠질 거라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번 달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 CPI 보면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높죠?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승한 건데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3.7%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약간 높았지만 뭐 이것도 괜찮다. 7월의 연간 CPI는 3.2%였고요. 6월에는 3%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예견했던 바죠.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급속하게 둔화됐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금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높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물가는 예상에 부합한 4.3%였고요. 수요일에 이 CPI 결과 나왔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PPI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라고도 합니다. 전월 대비 0.7% 상승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상이 0.4%였는데 그것보다도 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호화 PPI를 보니까 안 높은 거예요. 전월 대비 0.2% 상승, 예상에도 부합했습니다. 이 0.2%라는 게 요즘 물가에서는 매직 넘버입니다. 월간 인상률인데 한 달에 이만큼 상승하면은 애뉴얼라이즈 해보면 3%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인 겁니다. 그런데 코아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준수했는데 왜 전체 생산자 물가는 이렇게 높게 나온 걸까요? 에너지 가격 때문이겠죠.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환호했던 거는 같은 날 목요일에 나온 소매 판매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했어요. 예상은 0.1%였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잘 됐다. 자, 올 들어서 1월에 소매 판매 높았고요. 2, 3월에는 1월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연속 월간 상승한 겁니다. 경기는 여전히 좋다. 충분히 이렇게 진단 내릴 만한 지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매 판매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주유소 휘발유였습니다. 7월 대비 5.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매 판매가 이렇게 좋았던 거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유소 휘발유만 많이 팔린 게 아니고 자동차도 많이 팔렸고 전자제품도 많이 팔렸습니다.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건 경기가 여전히 좋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 상황이 진짜 좋은 건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슈퍼코아, 주거비를 뺀 코아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차트의 이 부분이에요. 몇 달 동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죠. 자, 슈퍼코아의 상승 추세 주범은 운송교통비입니다. 운송교통비는 코아 CPI의 7%를 차지해요. 그리고 8월에만 2% 상승했습니다. 애뉴얼라이즈 하면은 25%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운송교통비 상승의 주범은 항공료였습니다. 5%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이 항공료, 비행기표 상승의 주범은 누군가? 당연히 유가였습니다. 항공료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면 높은 유가가 이런 식으로 호화 물가로 침투하는 게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유럽 뉴스입니다. 목요일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이거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올렸고요. 유럽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고치인 4%에 도달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지만 미국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고 유럽은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4%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전 최고치가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의 기준금리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로화는 하락했어요. 0.25% 인상 너무 약하다. 이걸로는 인플레 못 잡는다. 시장이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ECB 내부에서 통화긴축 사이클은 이걸로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높은 인플레만 남는다는 얘기니까 통화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빨간 선이 기준금리 4%에 도달했고요. 파란 선이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입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유로화는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금리 인상은 지금까지 10회 연속으로 인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고 내부 경론도 엄청났습니다. 비둘기파들은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고요. 매파는 이러다가 인플레 제압에 실패한다 그러면서 더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간에서 타협을 본 거죠. 유로존 인플레 전망은 올해 5.4에서 5.6%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8월 CPI 5.3% 나왔어요. 그런데 한 해 전체로는 그거보다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 물가는 3에서 3.2%, 그리고 후내년에는 2.1%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길게 보고 있는 거는 예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목요일에 금리 인상하면서 GDP 성장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0.9%였던 것을 0.7%로 내렸고요. 내년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1.5% 성장 전망했었는데 1%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높은 인플레가 유지되면서 성장은 별로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민간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 초유의 금리 수준 4%에 대해서 보면요. 이전 기록은 2001년이었습니다. 유로화가 생긴 게 1999년이에요. 그런데 유로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유로화 가치가 생각처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달러와 가치를 맞췄어요. 이때 이후로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볍게 예전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는 내년에도 내릴 수가 없어요. 유럽 전체도 전망이 암울하지만 개별 국가 차원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쳤나? 지난주부터 중국의 경기가 회생하는 것 같다라는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에 7월에 마이너스였던 CPI가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18개월 내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서비스 물가인데요. 18개월 만에 최고치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2022년부터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조금 회복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중국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꽤 많이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행이 급등했습니다. 제조업 지수 상승했고 은행 대출도 증가했습니다. 전부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인이죠. 8월 소매 판매 깜짝 상승했습니다. 7월에 2.5%였는데 8월에 4.6%로 올라갔어요. 이게 전년 동월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은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디플레는 피해가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이번 주에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 나왔다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단정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작지만 굉장히 여러 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책들이 실물 경기에 자극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점을 높이 사서 JP모건은 올해 중국 GDP가 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전망치 상향시킨 겁니다. 얼마 전에는 4.8%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 하락, 또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이런 주장도 꽤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여전해요. 올 들어서 8개월간, 8월까지죠. 신축 주택 판매는 1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만 보면 역시 금요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중국의 70개 대도시 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곳이 52곳으로 집계가 됐어요. 7월에 49곳에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아니라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8월 민간 기업의 투자도 7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 우리가 알 수 없죠. 6월에 21% 상회했는데 그 뒤로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 데이터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지금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려면 멀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좋은 지표가 나온 덕분에 중국이 일본의 장기 디플레 전철을 밟을 거다. 이런 얘기는 당분간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